김수민의 뉴스 밑장 월간 지방정치 4호입니다. 2022년 10월호. 네,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월간 지방정치 오늘은 일종의 단독보도와 함께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자인 배모 씨의 정체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가 추적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는 경기도 총무과에서 일을 했다고 알려졌지만 총무과 명단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 집무실 있습니다. 단체장 집무실 공사 문제를 MBC가 보도를 했는데 이 부분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하면서 이 방송 이런 사람은 듣지 마라 경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비판하면 국민의힘 실드 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제가 국민의힘을 비판할 때는 민주당을 실드 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지 마세요. 두 번째 부류, 제가 민주당의 어떤 부분을 옹호한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라 그러고, 제가 국민의힘의 어떤 부분을 옹호한다. 이러면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합니다. 다 네 입맛에 맞춰서 내가 얘기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제 방송 듣지 마십시오. 세 번째,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제가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을 비판을 했어요. 근데 실드 치는 걸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A를 비판했더니 B를 실드 친다라고 알아듣는 수준을 넘어서서 A를 비판했는데 A를 실드 쳤다라고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듣지 마십시오. 네 번째, 제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다 비판하는 거는 부인을 못하니까 저를 이준석 또는 이낙연 등등의 지지자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분법까지는 아니지만 세상을 인식하는 패러다임이 단촐하신 분들이죠. 님들 수준에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방송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뭘 얘기하면은 갑자기 정의당, 녹색당 이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녹색당은 2020년 위성정당 파동 때 탈당을 했습니다. 녹색당에 할 말 있으신 분들은 거기 가서 얘기를 하시고요. 정의당은 제가 선거 때 곧잘 찍는 정당이었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시 비례대표에서 정의당 찍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 말씀드렸죠. 자,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욕을 하십시오. 욕을 하실 분들은. 그리고 제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고 노선을 가려고 하는 건지는 제대로 들어보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이 들은 몇 대목 가지고 그게 가늠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허튼 수작을 부리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법정에 서시는 혹은 공공기관에서 수사 당국자와 만나는 그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집무실 문제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MBC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코너도 MBC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동네 지자체장 집무실은 이라는 제목이고, 여기 보면 지역명이라든지 지자체명을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은평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은평 김미경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뜨네요. 바로 뜨면 이렇게 누르면 김미경 구청장은 당선된 이후 집무실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집기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뭐 특별한 일은 아니죠, 이런 게. 그리고 김 구청장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을. 자, 근데 지난 지방선거 때 단체장도 바뀐 지역이 많이 있었고 이것을 제때에 MBC가 확인했어요. 이렇게
전국방송, 중앙방송에서 지자체 현실을 조명한 것 굉장히 중요한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접근을 하면 각 지역에서 다 깨져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도 하는 겁니다. 제가 모든 지역을 에피소드에서 다루고 있진 않지만 그 지역의 일이 그 지역만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의 일이 지역 내에서 해결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전국적으로 알려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전국방송, 중앙방송이 지자체의 현실을 조명하는 보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만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래놓고는 무슨 지자체가 썩었니, 지방의회가 쓸모가 없니, 지방선거를 없애야 된다느니, 의원을 없애야 된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관심이 없는데 뭘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본인들이 공범이면서. 이런 판국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보도가 된 거지만 다시 한번 조명을 하는 것, 그리고 해설하는 것, 이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단체장 집무실 공사를 지방선거 끝나고 취임하면서 했다고 합니다. 뭐 집기 구매를 한 거 포함한 겁니다. 단체장 집무실 공사, 집기 구매. 이게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절반 이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체장이 바뀐 지역이 166곳인데 이 중에 131곳, 79%가 집무실 공사를 하거나 집기 구매를 했습니다. 야, 이것부터 신경을 쓰는구나. 이게 시사업에서 큰 비중은 아니에요. 뭐 집무실 공사나 집기 구매하는데 수천억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단체장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이기도 합니다. 1억 원 넘게 예산을 들여서 집무실 공사를 하거나 집기 구매를 한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성남시입니다. 자, 이거 볼만합니다. 성남시의 시장이 누구죠? 신상진 시장이죠. 국민의힘 시장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2010년, 2014년 하고 2018년에 은수미 시장이 했죠. 이재명 시장은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돼 있지만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고, 은수미 전 시장은 구속이 됐습니다, 법정에서. 그래서 신상진 시장이 적폐청산 뭐 이런 걸 하겠다랍시고 뭐 전임 시장들 비리를 뒤진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신상진 시장 또 지금 처음부터 개급발입니다. 1억 원을 넘게 들여서 2층에 있던 시장실을 4층으로 옮겨 새로 꾸몄습니다. 1억 9천만 원을 들였고요. 뭐 찝찝해? 이재명이랑 같은 책상에 쓰는 거 찝찝해? 어디 뭐 건진법사가 얘기를 했나? 천공스승이 얘기를 했나? 이거 왜 굳이 4층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주민들 집회 때문에 2층에 직원들이 동원됨으로 옮겨졌다는 거. 뭐야? 뭐 그럼 4층으로 옮겨서 주민들 집회로부터 멀어지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옮긴 방에 대해서는 취재진 공개도 안 했고 비서진도 못 들어가는 상태다라고 MBC 리포트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구중궁궐로 들어가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책상, 의자, 회의용 탁자, 소파, 옷장까지 2,300만 원어치를 새로 샀습니다. 이 찝찝했나 봐 진짜. 자, 그러면 이재명 은수미 시장이 썼던 2층 시장실은 어떻게 됐느냐? 집기들이 남겨져 먼지만 쌓여 있다. 그리고 옆에 영상회의실이랑 재난상황실이 있는데 이것도 옮겨야 될 것이다. 시장실 옆에 일부러 둔 건데 옮겨야 되고, 이 2층의 영상회의실, 재난상황실 용도 바꿔야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상황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상황 아니에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할 때도 그랬잖아요. 청와대 안보 관련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용산에도 또 추가로 뭐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실 집무실 그 이전에 대한 예산이 불어나고 있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계속 덧대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집행했던 거는 500억 원이 안 됐습니다. 자, 이 성남시는 어떻게 될런지, 그리고 시장실 옮기는 것부터 골몰하고 자빠진 이 새로운 시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당만 달라졌을 뿐이라고 봅니다. 지금 페이스로는. 물론
신상진 시장이 대장동, 백현동 개발 같은 거 은수미 시장이 했었던 사건 청탁 경찰한테 해주고 그쪽에 민원 들어주고 이런 짓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겨우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아, 진짜 찝찝했나 본데 되자마자 응? 되자마자면은 의회에서 예산 심사하고 이럴 겨를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성남시 말고도 1억 원 이상을 쓴 곳이 강원도 횡성군, 서울시 도봉구, 동작구 이쪽 1억 원 이상을 썼습니다. 그리고 정당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단체장이 157곳, 새로 된 사람들이 157곳이라는 거죠? 아닌가? 국민의힘 단체장이 157곳이고 더불어민주당이 68곳인데 국민의힘이 103곳, 민주당이 27곳입니다. 그러니까 요 분야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지독한 구석이 있어요. 요런 거. 집무실 이전하고 집기 새로 들이고 하는 거, 공사하고 하는 거. 요런 것부터 챙기는 게 민주당에도 그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크게 있지만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현재 스코어로서는 아직도 더 크다. 특히나 최근에는 뭐 중앙정치에서 박근혜 탄핵 이후로 국민의힘이 스스로 비주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사회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 권위적인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 단체장이 국민의힘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크게 깨졌고 2014년에서도 그렇게 선전하지 못했고 2010년도도 그렇고 뭐 2010년, 2014년은 전반적으로 거대 양당이 비긴 선거였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승리를 좀 크게 거둔 선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소속으로 신상진 성남시장처럼 새로 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단체장들이 보통 쓰면 어지간하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뀌었으니까 하겠다. 이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그 증언도 나왔는데 풍수나 수맥을 보고 집무실 위치나 책상 위치를 바꾸는 단체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찝찝하면 책상까지는 오케이. 근데 집무실 위치는 자, 아이고 위치를 바꾸는 건 좋아요. 근데 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장실 면적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준을 넘기면 안 됩니다. 면적이.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 집무실의 공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집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근데 이거 뭐 어디 위원회에서 이런 거 심사하는 위원회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심사하는 위원회는 없고, 그리고 위원회 따로 둘 필요 있나요? 시 예산 나가는 건데 의회에서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집무실 공사를 하고 싶으면 의회에 예산을 올려서 내년까지 기다리기가 어렵다면 추가 경정 예산이라도 올려서 의회 심의를 받고, 그럼 의원들이 그 고쳐야 되냐, 공사해야 되냐, 집기 새로 사야 되냐, 한번 가보자. 우리가 시장실에 가보자. 소파 어떤지 보자. 책상 어떤지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심사를 받으면 이게 시민들이 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심사하는 건데 뭐 시민들이 심사하는 거라고 비슷하다고 봐야죠. 우리 지방의회는 썩어서 그렇지 않다고요? 그 주민들 수준이고 책임이에요. 적어도 시장 스스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의회 판단을 거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산 심사를 하면 의회의 판단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예비비를 쓴다는 겁니다. 예비비를.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거? 윤석열 정권한테 배운 거죠, 이거.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데 예비비 집행부터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덥석 예비비를 내주고 민주당 꼬리 내려버리고 법이나 예산 심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포기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산 더 불어나가지고 더 필요하다고 이제 와서
이제는 못 피하니까 국회 예산 올리겠다 그러고. 자, 예비비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겠죠, 이거? 예비비는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 예산 중에 몇 프로였더라? 1%. 1%를 예비비로 일단 놔둡니다. 뭐 한 지자체 전체 예산이 본 예산, 당초 예산 만들 때 1조 원이었다 그러면 100억 원을 예비비로 잡아놔요. 100억 원이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 예비비 어디다 쓰느냐?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일이 터졌을 때 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처하는 그런 비용으로 예비비가 나가는 거죠. 이 예비비는 정말 신중하게 써야 되는 것이 의회의 승인을 사후에 받습니다. 사후에. 그냥 보고만 하는 거예요, 사실. 쓰기 전에 보고를 해주긴 합니다만, 나중에 이제 결산 심사할 때나 좀 이걸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결산 심사할 때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대목 중에 하나가 예비비입니다. 아마 결산 심사를 9월에 지방선거 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보통은 7월에 하는데 9월에 결산 심사들 각 지방의회에서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비비를 그때 어떻게 적정하게 썼느냐 이거를 의회에서 사후에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방의원 되고 나서 한 달 조금 지나가지고 예비비 문제를 맞닥뜨렸어요. 2010년 8월이었었는데 그때 구미시가 코리아 오픈 태권도 대회라는 행사 6억 원짜리 행사입니다. 한 시의 행사 중에 6억 원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공약으로 내세워가지고 관철시켰던 구미 독립영화제, 이창원 인디고03 대표하고도 연관이 있는 이 사업도 1년에 5천만 원 정도 비용이었었죠. 많아봐야 기초지자체 행사인데 뭐 2억 넘어가고 이런 행사 별로 없습니다. 근데 6억 원짜리 행사예요. 전국 행사인데 지자체가 유치를 한 거예요. 급하게 해가지고 급하게 할 수는 있지. 그러면 예산안에 올려서 심사를 받아야죠. 근데 부랴부랴 지금 당장 해야 되니까 예비비로 집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 6억 원을. 6천만 원도 아니고. 그때 홍준표 씨가 그 태권도 협회 회장이었거든요. 홍준표가 뭐 구미에 막 뭐 사정을 하든지 압력을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조차도 나왔었습니다. 그때 예비비로 이런 거 해도 되느냐 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었죠, 의원들이. 자, 이 예비비를 대구시 달성군청은 그냥 예비로 썼습니다. 예비비를. 1억 5천만 원을 써서 군수실을 8층에서 3층으로 옮겼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신상지는 2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고 달성 군수는 8층에서 3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더 내려오지 그래. 구미는 1층에 있었다. 그래도 예. 8층이나 3층이나 뭐 크게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옮겼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썼는데 예비비에서 집행을 한 거예요. 공진환 달성군 회계과장이 MBC 인터뷰에서 예산 기존이 없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찾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한 거죠.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지. 만약에 이 풀 예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은 안 정해놓고 대충 이런 용도로 쓴다라고 잡아놓은 거예요.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주민편익 사업비라고 불려지는 비용이 있습니다. 재량사업비라고도 하는데 요게 예비비하고는 조금 달라요. 요게 이제 동네별로 책정이 돼가지고 구미 같은 경우는 제가 의원할 때는 한 개 동에 한 해에 7천만 원. 인구 많은 동네 두 군데인가 세 군데만 1억 4천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거든요. 그럼 그 범위 안에서 뭐 동네에서 이거 도로 너무 울퉁불퉁한데 포장 좀 해주세요. 저기 펜스가 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휘어졌어요. 이런 것들을 시에서 집행을 안 해줘도 동 단위에서 읍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있습니다. 이것도 예비비랑 조금 비슷해 보이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이긴 합니다. 잡아놓을 때. 근데 요거를 뺏어 쓸 수는 없죠. 그 군청 입장에서는 읍면동 예산이기 때문에 그럼 예비비 남아있으니까 얘다 이거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긴급한 상황에 쓰이도록 한 예비비의 취지에 맞는 겁니까, 이게? 이게 문제가 이렇게 써도 불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런 식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했죠. 자, 그리고 예비비 말고 조금 통으로 잡혀있는 풀 예산 같은 걸 건드린 데도 있습니다. 강북구는 청사 환경 개선 예산 5천만 원, 집기 구매 예산 6천만 원 이렇게 잡혀 있었어요. 잡혀 있었는데 이거를 구청장실에 몰아섰습니다. 그리고 400만 원 남았어요. 야, 너무한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경우 풀 예산의 경우도 써버리면 다른 데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법무부에 뭐 추미애 장관 때 여성 휴게실 체육실이라고 만들어 놓고 여성들한테 고지 안 됐다. 혹시 추미애 혼자 쓴 거 아니냐. 이런 뭐 헬스 작은 뭐 큰 규모는 아니었고 10몇 평짜리였나요? 그런 헬스장이 생겨가지고 말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의회 예산심사에 올려가지고 정식으로 통과된 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던 건데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빼서 쓰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횡성군도. 강북구도. 그리고 횡성구는 시설비 예산이 있는 걸 다 쓰고 나서 모자라서 다른 부서에 배정된 예산까지 갖다 썼습니다. 아, 나 진짜. 야, 진짜 쪽팔린 줄 아세요. 어? 이런 대목에서 쪽팔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서 써야 될 것까지 뺏어 썼다는 거. 그리고 공사를 하면 계약을 하잖아요? 요 계약 방식도 문제다라고 MBC가 지적을 했는데 전국 지자체 요 집무실 공사 계약을 살펴보니까 80%가 수의 계약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전국 지자체 공사 계약 중에 수의 계약은 30% 수준이라고 해요. 근데 80%가 수의 계약이다. 사실 30%의 수의 계약도 여기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감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자체장 집무실 공사 요번에 했던 전국적인 이 내역을 살펴보니까 80%가 수의 계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수의 계약은 그 액수의 기준이 있는데 공사가 이게 2,500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기준이. 이거를 공사를 쪼개가지고 계약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쪼개가지고. 수의계약 범위에 맞추기 위해서. 수의계약하니까 또 대통령 집무실 생각나지 않습니까? 관저 공사하는데 김건희 씨 전시회 예전에 관여했었던 한 업체가 들어와서 따갔다고. 근데 국가보안시설은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연관이 있어 보이는 업체가 딱 그 공시가 나가자마자 몇 시간 지나가지고 바로 채갔다는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도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겠고 결국에 지자체장들이 진짜 뭐 이게 비용이 싸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도 생기겠지만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집무실 환경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곳도 한 군데 소개가 됐습니다. 부산 진구의 김영욱 구청장은 8년 전에 산 책상 20년이 다 된 소파까지 그대로 쓰고 있다. 본인은 이번에 새로 됐는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임 구청장하고 소속도 다른데도 김영욱 구청장 하는 말은 제가 공무원들한테 불필요한 예산 줄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충분히 쓸만한 소파인데 바꾼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서흥원 양구군수, 강원도의 양구군수도 집무실 들어와 보니까 이용하기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당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바꿔야 된다는 인식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전임 군수하고 당 소속이 달라요. 그렇죠. 그거야. 그러니까
난 찝찝해 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이 근대적 사고방식입니까, 그게? 찝찝해 하는 게? 아니,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불행하게 전임자가 뭐, 임기를 마쳤다거나, 이러면은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지. 에? 똑같은 건물에 똑같은 집기라고 해서, 사실 뭐, 이런 말은 있잖아요. 침대 같은 거 버린 거 집으로 들고 오지 마라. 가구 함부로 버린 거 들고 오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은 있어요. 그러니까 버린 거니까 그건 그렇다 치는데 쓰던 거잖아요. 어? 그리고 바꾸고 싶으면 의회 예산 심사 거쳐서 바꾸라고. 의원들이 야 이건 낡았다 이거. 바꿀 때가 됐다 이거.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봐도 나올 때 해야지. 그리고 층수 옮기는 것도 좀 자제하세요. 뭐 이렇게 높이 있으면 높이 있는 대로 하고 낮게 있으면 낮게 있는 대로 해. 어차피 시민 만나는 거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예? 시민들 어차피 시청까지 들어올 정도 되면은 엘리베이터 있으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거고. 근데 봐봐, 아까 신상진 성남시장은 4층으로 옮긴다는데 뭐 공개가 안 된다면서요. 이 양반 내가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거든. 보도가 나갔잖아. 그리고 신상진이 제일 위잖아, 이 문제에서. 2억 원 가까이 들였으니까. 내가 그때 확인을 해본 바로는 아무 말도, 페북에 보니까 아무 말도 없었어요. 네. 뭐 10월 2일에 진짜 이제는 진짜 일상으로 하면서 어디 뭐 체육대회 같은데 참석한 사진 몇 개 올려놨고, MBC 보도에 대해서 아무 반론권을 행사를 정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페북에서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MBC에서 다룰 정도로 나오더라도 지역사회 사람들은 잘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한국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다. 사람들이 잘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현실을 얼마나 바꿔냈을 수 있을지 저도 참 회의적이지만 그래도 제가 할 일은 그런 것에 관련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뉴스미장 월간 지방정치가 고정적으로 다루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뉴스민의 후원을 하고 계시거나 하신다고 선언하신 분들이 이 지역은 고정적으로 다뤄주세요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고정적으로 다뤄드리고 있고, 현재로서는 경남 거제, 서울 은평, 경기 수원 특례시 이 세 군데가 고정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실 분은, 이미 후원을 하시는 분은 내가 후원을 하고 있다라고 밝혀주시면 되고, 후원을 하지 않으신 분은 한 번에 10만 원 이상을 일시불로 후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한 달에 1만 원 이상씩으로 약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하실 수 있는 곳은 뉴스민 홈페이지 뉴스민.co.kr 이쪽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신청을 따로 해주시려면 뉴스민 이메일이죠. 뉴스민@뉴스민.co.kr 이메일로 밝혀주시거나 아니면 제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그쪽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10만 원 이상 후원이면 혹은 한 달 1만 원 이상 후원이면 한 10달 정도는 다뤄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저희 정치, 월간 지방정치가 앞으로 1년 이상은 더 할 거니까요. 다음 지방선거까지 계속 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제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적어도 2년은 하지 않을까 싶고, 사명감이 있죠. 사실 뉴스민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저한테 뭐 추가로 떨어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저도 뉴스민 후원해야 될 판이에요. 뉴스민장 시즌 이제 할 때 출연을 하면서 출연료를 받았지만 일부는 또 회비 형태로 환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 매체가 유일하잖아요. 이런 매체 중에 지방정치 다루는 게. 그러니까 가능하면 오래오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로 돈벌이가 되는 사회이면은 제가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누군가가 먼저 하고 있고 저는 뭐 패널이나 게스트 정도로 출연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시죠? 방송 들으시는 분은 저는 돈은 딴 데서 벌고 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돈 벌지 않는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는 관심이 없어요. 방송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제가 방송에 나가서 받은 질문 중에 지방에 대한 질문은 뭐 5%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뭐 다 경기지사 얘기하고 있고 서울시장 얘기하고 있고 뭐 그런데요. 뭐 선거 제도 얘기도 안 해요. 딱 한 번 그 서울 그 시의회 의원이 재산이 너무 많은 문제가 원고에는 올라왔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건너뛰었습니다. 그게 지방자치와 언론의 현실이에요. 그거 뭐 지역 언론에서 아무리 열심히 보도해도 안 보잖아. 뭐 지역의 현실이 어쩌고 하면서 본인들도 지역 언론 안 보면서 뭐 어떡하라고. 자, 한탄은 여기서까지 하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집무실 문제가 수원 특례시에도 있습니다. 내년 11월에 수원이 이제 특례시의회가 신청사를 완공을 하거든요. 근데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이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집무실, 자기 의장 집무실을 리모델링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뉴스핌이라는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 특례시의회는 수원시청 건물을 함께 쓰고 있고 보통은 시청하고 의회가 붙어있는 곳이 많고 그게 효율적이죠. 근데 수원시는 단독 청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근데 의장이 내년에 어차피 새로운 건물로 입주를 하는데 수천만 원을 들여서 집무실을 꾸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해당 공사가 시행된 거 맞다라고 시의회 측에서는 확인을 해줬습니다. 근데 뉴스핀 보도에 따르면 공사 금액과 업체는 밝히고 있지 않다. 이 돈이 어디서 났지?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가구를 바꾸는 거야 이 빼서 쓸만한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의회 사무국이 사무처도 아니에요. 사무국이 국 차원에서 이거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하기 어려울 텐데 이거 좀 뒤져봐야 됩니다. 보도가 9월 20일에 나갔는데 이거는 시 차원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시는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수천만 원짜리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하나요? 예? 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국회의원 한 분 지목을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입니다. 이분이 국가기관이 비공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약 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집무실, 대통령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리모델링 공사 계약 논란 그거 아닙니까? 자, 자기 지역구가 수원입니다. 수원 병지역 김영진 의원이 수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좀 보세요.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수원시의회 의장 집무실 수천만 원 공사비가 나왔는가? 의회 차원에서 그 공사비를 댔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긴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대줬을 가능성이 있는데 시에서 대줬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비비 집행의 가능성이 높아요. 추가 경정 예산을 만들지 않거나 아니면 예비비를 집행했거나 혹은 시청 청사 전체에 해당하는 뭐랄까 아까 말했던 시설비 통으로 잡혀있는 풀 예산에서 뺏어 쓴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그 수원시의회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수원시장은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정말 협치가 잘 되는 거다 그렇다면 자,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수원시의회가 옮겨가잖아요. 옮겨가면 그 의회는 다른 건물로 쓰이겠죠. 근데 공공기관 건물로 쓰일 거란 거죠. 그 시청 청사 일부입니다. 그러면 청사 일부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쓸 거니까 리모델링 한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들도 제출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유가 되고 앞으로 의회는 뭐 어떻게 쓰여진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그 방을 왜 하필 지금 고쳐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이게 참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자 의장 심정에서 내가 진짜 새로운 방에서 근무를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청사를 옮기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의장 임기도 어차피 2년이거든요. 다음 의장을 생각해서 리모델링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옮길 거기 때문에, 의회 건물 자체를. 여러 가지로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소식이고, 뉴스핌 쪽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받, 내주고 있지 않다, 뭐 이런 보도까지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수원시의회는 여전히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수원시의회에 정책검증 인사청문회가 도입이 됐어요. 이거는 잘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장 임명을 할 때마다 청문회를 하는데, 벌써 수원시의회가 3번째 청문회를 열게 됐어요. 첫 번째 수원문화재단, 두 번째 수원 컨벤션센터 청문회를 열었고, 날카로운 질의들이 오고 간 흔적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지역 언론에도 보면. 그래서 전문성 없는 인사 아니냐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3번째 수원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청문회가 10월 11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청문회에서도 민주당이 다 빠졌습니다. 근데 3번째에서도 민주당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정책검증청문회 TF가 있는데, TF 구성이 국민의힘 5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민주당 입장은 뭐냐면 두 가지를 민주당하고 제대로 합의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참고로 수원시의회는 국민의힘 20석, 민주당 16석, 진보당 1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명백한 다수파기는 하죠. 하지만 민주당하고 의석 차이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20대 16이면. 이러면 이제 의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게 맞고, 뭐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 따지고 있는 것은, 자, 청문회라는 것은 국회 같은 경우 보면 어디 장관 임명이 되면 거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특정 상임위에서 청문회 할 수 없는 자리, 대표적으로 국무총리죠. 국무총리 청문회 할 때는 따로 특위를 구성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TF로 그냥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수원문화재단이면 문화예술 관련 상임위, 뭐 이런 식으로, 뭐 도시공사 사장이면은 건설도시 쪽의 상임위, 이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의견을 민주당 의원들하고 좀 못 좁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지난 편에서도 한번 전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TF를 보면 이 TF가 계속 청문회를 소화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5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율이 안 맞아요. 아까 뭐라고 했죠? 국민의힘 20명, 민주당 16명이라고 했어요. 4로 나눠봐. 5대 4잖아. 5대 4인데 왜 TF는 5대 3이에요? 5대 4로 해도, 예? 5대 4로 해도 국민의힘이 과반이야. 근데 왜 5대 3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한 명 차이긴 한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 뭐 진보당 1명 또 마저 끼워보자. 그리고 양당만 자꾸 힘겨루게 하면 1명 정도 제3당이 들어오는 것도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진보당은 20 몇 석이죠? 37석인가요? 37석 중에 1석에 불과하지만 1명 넣어주자 해서, 그러면 국민의힘 5명, 민주당 3명, 진보당 1명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국민의힘 5명, 민주당 3명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러는 거죠? 한 명 더 넣어주면 되지. 그 국민의힘 측에서는 다 협상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주장은 뭐냐면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협의가 진행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장단 상임위원장들 단을 각 당의 대표로 보고 있는 겁니까? 근데 국민의힘 의석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장도 국민의힘이 더 많을 거고, 의장 부의장 있으면 의장은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 부의장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도 좀 힘이 균형이 안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교섭단체 간 협의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거 왜 간단한 문제를 못 풀고 있어요? 이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신경전이에요. 초반에 기선제압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한 명 더 넣어줘. 5대 4로. 뭐 이렇게 어려워, 그게. 이걸로 사파 싸움 걸어가지고 시장은 또 민주당이고 하니까 괴롭혀 보겠다는 겁니까? 어디 가면 또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지역도 있을 거예요. 수원의 국민의힘처럼. 이따위로 하지 마,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의회는 자꾸 그냥 당대당으로 나뉘어서, 그것도 당도 주로 두 개 당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싸우게 되면은 피곤합니다, 일단. 뭐 일이 안 되는 게 제일 주민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도 피곤해요, 그러면. 협상을 잘 해야 된다고. 그리고 과반 먹었다고 100%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소수파 입장에서는 결사항전밖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소수파가 뭐, 한두 명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의힘 의원 수의 5분의 4는 되는데, 80%가 되는데, 계속 어떻게 싸울래요? 그러면 적당히 조절을 해서, 60%가 100%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되고, 60%라 친다면 100%보다 한 80% 정도 뜻대로 하는 거, 뭐 이렇게 좀 목표를 세워봐. 근데 뭐 이게 안 돼? 이거는 수원 지역의 수원 지역의 국민의힘 책임이 있어요. 이런 게 되도록 의원들끼리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도 개입을 하려면 이런 거에 개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협위원장들이나 당원들이나. 이런 다수파의 실력이, 다수파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쪽수가 많다 보니까 그게 지 실력이 좋은 건 줄 알아요. 다수파면은 다수파로서의 실력을 보여줘야 돼. 우리나라의 문제가 그겁니다. 다수파가 다수파로서의 실력이 없어요. 실력주의 이지랄 하는데 실력이 없다고. 그냥 어쩌다 얻은 권력이 지 실력으로 착각하는 것밖에 없다고. 자, 지방의회는 특히 이게 지역사회에 들어오면 싸우는 거 더 피곤합니다.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공간에 맞춰서 또 해줘야 돼요. 그래야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것도 좀 더 원활하게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서야. 국민의힘은 또 이렇게 얘기하겠지. 응? 다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아니고 청문회 좀 하겠다는데 민주당 의원 한 명 들어가니 마니, 뭐 혹은 상임위로 주니 마니,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민주당 옹졸한 거 아니냐, 어차피 잘 안 되는 거 그냥 들어와서 해도 될 거를 왜 보이콧을 하느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당하는 민주당 자기네들 안에서는 나올 수 있어도 국민의힘이 얘기할 건 아니라니까. 이래가지고 결국에 귀중한 인사청문회 3번의 기회를 다 국민의힘 단독으로 열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다수파의 횡포를 각 지역 주민들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경남 거제인데, 이거 골치 아픈 논란이 터졌습니다. 지혜의 바다. 지혜의 바다가 뭐냐? 거제도의 어디 해변을 지정을 해가지고 지혜의 바다라고 짓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경남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건데, 도서관 사업이에요, 도서관. 이게 경남의 창원하고 김해? 요 2군데에 이미 지어져 있고, 3번째를 거제에 짓기로 작년에 경상남도 교육청이랑 거제시랑 업무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도에서 100억 원 규모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근데 이게 경남도의회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경남도의회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다수파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제시장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또 바뀌었고, 교육감은 그대로죠. 이게 계속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거제시 차원에서 이거를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혜의 바다는 뭐 쉽게 얘기해서 큰 도서관이고 복합 공간이에요. 책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뭐 문화예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주민 이용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 큰 시설이고 일단은 현장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은 지난 단체장 시절에 작년부터 해서 다들 거쳤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선 거제시에서 이거를 무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제가 보니까 거제시의 입장에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반발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박종우 시장을 서포트하는 입장이 되겠죠. 근데 지금 거제시의회는 8대 8이에요. 굉장히 첨예한 이슈가 될 것 같고, 민주당이라든지 지역사회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일단 이 지도를 살펴봤는데요. 거제 지혜 바다가 지어지려고 하는 장소는 거제시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인데 이 체육관이 거제시청에 가까워요. 고현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거제시 체육관 바로 옆에는 거제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자, 이 체육관을 그럼 옮겨야 돼요. 근데 어디로 옮기나? 이게 지금 거제에서 제대로 안 정해진 것 같고, 그리고 운동장하고 체육관이 어지간하면 붙어 있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어떤 대회를 개최했을 때 종합 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종합운동장도 있고 그 바깥에도 또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체육관이 있어요. 그러면은 체육관에서 주최하는 종목과 운동장이나 축구장에서 주최하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열리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을 다른 데로 옮긴다? 이건 분산되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리고 옆에는 또 거제시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좀 몰려있네요. 거제시청, 거제시 체육관, 거제종합운동장, 거제시 청소년 수련관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거제 공고가 있고 뭐 학교들 몇 군데가 있고 거제 도서관도 있어요. 자, 지혜 바다 그 도서관이죠. 그것이 거제에 지어지면, 거제시 체육관 이 자리에 지어지면 거제 도서관하고도 거리가 가깝습니다. 도서관이 이렇게 이게 작은 도서관이 아닌데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그럼 거제 도서관 또 옮겨야 돼요. 그럼 거제 도서관이랑 거제 체육관을 옮겨야 됩니다. 어디로 옮길 것이냐? 이거예요. 어디로 옮길 것이냐? 그 답은 마련해놓고 하는 것이냐? 그 사실 답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답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공공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을 확보하기 쉬운 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는 사람이 한적한 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목이 좋고 공공시설을 지을 만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땅값이 높거나 혹은 땅 부지가 안 나오거나 뭐 이럴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막혀버린 겁니다. 이게 저글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 저글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자, 이런 방안이 나올 수 있겠네요. 거제 도서관에다가 거제 지혜 바다를 짓자. 그러니까 확대로 짓는 거죠. 그러면 도서관을 딴 데 어쨌든 짓긴 지어야 됩니다. 요 방안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고, 제가 봤을 때도 체육관을 옮기는 거는 운동장 바로 옆에 있는 체육관을 또 옮겨야 되는가 이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면 지혜 바다를 완전 신규 부지를 마련을 해서 그쪽에다 하던가. 이럴 경우는 이제 요 부근 동네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썩 좋지는 않겠지만. 근데 어쨌든 거제 한 군데 지어지는 건 맞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 현재 거제시에서 표명하고 있는 입장,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할 건 아니다. 문제가 하나 있다면 절차를 진행시켜 왔는데 그걸 뒤집어 엎는 거에 대한 문제, 그거 하나 정도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전국적이고 중앙적인 이슈를 들자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면서 공공자산을 매각하는 쪽의 기조를 잡고 있어요. 공공자산 매각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확보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자, 자산을 매각하면 뭐가 됩니까? 돈이 되죠. 돈은 쓰면 없어집니다. 예. 물론 이렇게 경제 작용을 통해서 사회에 투자가 되고 다시 누군가의 수입이 되고 그것이 세금으로 거쳐서 돌아오고 이런 흐름은 있지만, 한번 팔아버린 땅은 어떡하냐고. 그거 땅 하려면 또 돈 구해야 되죠. 또 땅 찾아봐야 됩니다. 적격지를. 그래서 함부로 파는 거 아니다, 공공재산은. 제가 지역사회 활동할 때도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국유지인데 이 땅 내놓습니다, 이런 걸 곳곳에다 붙여놨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데가 두 군데였는데, 한 군데는 주민들이 임시로 주차장으로 잘 쓰고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거기가 매각이 돼버린다. 거기에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소속돼 있었던 자유방범대도 거기 있었거든요. 그 초소하고 다 밀려나는 거예요. 그 매각되면, 사유지 되면은 그쪽에 뭐 돈을 주고 들어가든지 그렇게 되고 주차장 없어지는 거죠. 거기에 건물 지어버리면. 예. 그럼 주민들이 또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나중에 일인 거고, 별도로 추가된 거지 뭐 기존에 있던 주민들한테 꼭 좋다는 보장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작은 터였어요. 원룸 한 동 정도 지을 수 있는 터였는데, 한 동 또 지을까 말까 한 터였나? 근데 그게 국유지더라고. 그게 제가 원룸에 살고 있는데 골목에 있었어요, 국유지가. 짜투리 땅이죠. 팔고 싶기도 하겠죠. 이건 뭐 딱히 쓸 데도 없어. 근데 그런 땅이라도 공유지로 있으면 주민들을 위한 도시 텃밭이나 이런 걸로 쓸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공공부지인데 건물이 없는 땅이 있으면 그것은 유휴지라면 유휴지대로 도시 텃밭이나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팔더라도 지자체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습니다. 공공기관을 뭐 국가 차원에서 이 땅에 뭘 할 건지 이런 게 판단이 일일이 잘 안 될 수 있겠죠. 그럼 지자체에 넘겨주는 거죠. 뭐 팔든지 아니면 빌려주든지 해서. 이거 뭐든지 갖다 팔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땅 구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제가 그 지방의원 할 때 제일 힘들어했던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항상 그거였어요. 땅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상한 데로 가고, 그리고 적지가 있다 싶은 데는 확보가 안 돼가지고 다른 건물 들어서 버리고, 뭐 이런 거예요. 공공기관을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자, 거제는 제가 곳곳에 현황이 어떻게 됐지, 혹은 도서관이나 체육관이나 그 지혜바다의 새로운 부지나 이쪽을 구할 수 있는 땅이 어디에 있을 만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은 공공용지의 부족입니다. 부족.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예, 그런 현실이 거제에서는 또 이 지혜바다 도서관이라든지 체육관에 관련된 고민으로 전가되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은평입니다. 은평시민신문과 저희가 제휴를 하고 있는데요. 첫 정례회 풍경에 관련된 정민구 기자의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요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례회를 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결산심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 선출된 7월에 임기를 시작한 의원들은 7월에 결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9월 이 정도에 결산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때 가능하면 또 추가 경정 예산 올라오면 또 그것도 같이 심사를 하는 거겠죠. 이 결산심사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한 것은 예산 집행률의 저조였다고 합니다. 이거 분명히 따져봐야 될 지점입니다. 예산이 이만큼 잡혔는데 왜 이거밖에 안 썼어? 전액 불용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대략적으로 20% 이상 됐다고 하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심사 때 반영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쓰는 거 보니까 이만큼 돈이 남던데 딱히 더 쓸 수도 있는 그런 데도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만큼 깎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또 처음 의원을 해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요령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것저것 또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 의회에 출석한 김정남 협치 담당관이 전반적으로 왜 집행잔액이 발생했느냐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였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뭐 개최를 하지 못한 행사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돈이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산심사 때 따져봐야 될 게 집행잔액에 대한 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비비 문제,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2월 사업들 잘 살펴봐야 됩니다. 명시 2월이든 계속 2월이든 뭐 2월 사업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결산 심사를 보통 의원들이 열심히 안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 써버린 돈 이거 만져가지고 뭐해 하는데, 이것도 건드려 보면서 감사를 겸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만 감사하는 거 아니고 감사를 겸해서 결산심사 때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성과지표 관리 문제를 많이들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현실성 있게 성과지표를 개선해라,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청렴도 평가가 5등급이다 은평구청이, 이런 얘기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 청렴도 평가는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평가가 낮게 나왔는지를. 제가 구미 시의원 할 때도 구미가 낮게 나왔었거든요.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근데 구미가 그렇다고 보통 이 행정의 부패는 농어촌 쪽이 심합니다. 더 감시할 데 없고 일방적인 곳. 근데 구미는 외지 출신 주민도 많고 외지 출신 주민이 많다 보니까 지방자치에 관심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당파적으로는 좀 다양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인가? 답이 있었는데, 청렴도에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있어요. 근데 구미가 뭐가 바닥으로 나오냐면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엄청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한테 점수를 낮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스스로 주는 점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미의 저 청렴도 최하위로 있을 때는 막 부정부패가 심각하다, 뭐 삥땅 치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수준은 아니었고, 인사 문제, 물론 인사 문제도 청렴도랑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사 청탁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청탁이 맨입으로 되겠는가, 이런 의구심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청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어느 항목에서 특히 떨어졌는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세은 의원이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련한 압수수색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거를 결산 심사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건가 싶습니다. 근데 일단 보면 홍보 담당관실 있죠. 지자체 언론 담당하고 홍보하는, 여기서 성과 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를 보면 보도자료 배부 건수, 기자간담회, 구청장 인터뷰 게재 건수 등이라고 하면서 구청장 압수수색 관련 기사는 2개의 지역 언론사만이 다뤘다. 그러니까 이거 뭐 좀 자꾸 언론에 대해서 작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근데 이게 좀 애매하네요. 결산 자료에 나와 있는 걸 갖고 질문한 건지, 이거 될 수 있으면 의제 내에서 발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잖아요. 얼마 전에 결산 심사하는데 뭐 민주당, 특히 이제 야당이 됐으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결산 심사하다가 막 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라든지 뭐 국회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상임위원장들이 아이 그 결산에 있는 것만 질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의제 외에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박세훈 의원 발언이 의제 외 발언이라고 제가 단정 짓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한번 잘못 관행이 생기니까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결산 심사하는데 결산 자료와 관련 없는 내용의 질문이 나가고 이런 겁니다. 예전에도 했을 거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는 또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거꾸로 했어요. 국민의힘이 결산 자료 없는 거 질문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급한 현안이 있으면 그때는 긴급 현안 질문이라든지 정책 질문이라든지 별도의 장을 순서를 마련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 의회 운영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제가 구미시 의원 할 때는 긴급 현안 질문 이런 거는 없었어요. 만들면 되는 건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예산심사,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조례심사 뭐 이 정도 그리고 본회의의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이런 것들 정도만 활용을 했었던 건데 급한 현안이 생기면 긴급 현안 질문으로 해서 각 의원들의 관심사를 취합을 하면 하루 이틀 회의할 정도는 또 건수가 나올 수 있고 하루라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길어야 4시간 안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의회는 그런 경우에 날을 잡죠.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을 수 있겠는데 회기 중에 현장 방문이라고 잡혀 있는 거 이거 많을수록 안 좋은 겁니다. 현장 방문은 회의가 아니에요. 회기는 회의를 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현장 방문이 왜 회기에 잡히느냐? 회의할 게 별로 없어서입니다. 의원들끼리 안건 낸 게 별로 없고 올려서 토론하는 게 별로 없고 그래서 일정 채우기 급급하고 1년에 100일 회기가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1년에 100일 회기를 잡을 수 있고 추가로 결의를 해가지고 좀 더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이 100일입니다. 그럼 100일 회의하느냐? 아닙니다. 왜? 회기에 토요일, 일요일 포함되어 있는 것까지 다 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회의 안 합니다, 보통. 그러면은 1년에 회의를 하는 날은 70 며칠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 못 채워가지고 중간에 현장 방문 갑니다. 이거는 지역 언론에서는 기자들 따라와가지고 현장 방문해서 또 같이 밥도 먹고 이런 상황에서 그 현장 방문에 대해서 안 좋게 기사 쓰기도 어렵겠지만 의원들이 현장으로 나갔다 하면서 막 되게 찬사를 보내는 기사가 나올 때가 있는데 부끄러운 겁니다. 왜? 현장 방문은 의원이 자기가 알아서 가기도 하고 전체 상임위가 아니라 의원 한두 명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방문하는 곳도 의회에서 정해줘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은 의회 사무국에 얘기해서 같이 가자 얘기하든지 아니면 의회 사무국 얘기 안 하고 의원이 그냥 가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회기 밖에 해도 돼요. 회기 밖에 해야 진짜 현장 방문이지. 현장 방문이 마치 무슨 회기의 일부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의회들이 아직도 있나? 예,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뭔 얘기하다가 현장 방문 얘기가 나왔죠? 자, 그리고 이 기사에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잘못 읽은 의원의 실수입니다. 이경술 의원이 구청사 관리에 예산 비용이 얼추 계산해 보니 720억 원이 1년 예산에 반영되는데 맞냐 하니까 이동용 행정지원과장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720억이라고 전제가 되고 계속 토론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제 이경수 의원 국민의힘인데 같은 당의 황재원 의원이 정말로 720억 원이냐 라고 되물으니까 회의가 정회가 됐어요. 정회가 되니까 구청사 관리 인원 34억 2,300만 원 중에 전용되는 부분이 7,200만 원이다. 그러니까 구청사 관리 인원 중에 이 관련 예산이 34억 원인데 이게 전용이 되는 거죠. 예산이 좀 남으니까 요거를 관리 비용으로 건물 유지 보수라든지 이쪽으로 돌리는 게 7,200만 원이니까 7,200만 원을 이경수 의원이 720억 원으로 잘못 읽은 겁니다. 자, 이런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너무 크게 차이 나잖아. 다시 읽어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럴 수는 있습니다. 자, 이건 인간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저도 하다가 잘못 본 게 있어가지고 내가 업무 보고 서류를 보고 야 이거 뭐야 해가지고 탁 찔러서 딱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딱 찔러서 손을 들고 딱 질문을 시작했어요. 질문을 시작했는데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그냥 바로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뭘 실수했는지 잘 모르고 넘어갔고, 저도 뭘 실수했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싸움으로 번진 것이, 이게 정회를 했어요. 정회를 했는데 이동식 민주당 의원이 결산과 관련된 질문다운 질문을 해야 하지 않냐라고 목소리를 높여 불만을 표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경술 의원이 결산서 보다가 실수한 건데 목소리를 이렇게 높일 일인가? 라고 답을 하니까 이동식 의원이 이경술 의원님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요. 전체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뭐야 그러면? 당신은 빼고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당신 말고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당신만은 그런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자, 이런 거는 악의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뭐 폐해가 발생하는 실수는 아니잖아요. 숫자 잘못인 걸 가지고. 어? 그리고 이거 의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결산 심사도 처음 하는 건데, 제가 이경수 의원이 초선인지 몇 선인지 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고, 그리고 회의 중에 남의 의원 말 끊지 마세요. 진짜 의회는 그러지 말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우리 방송 듣고 있는 우리 그 청취자들도 의원 시켜주면 남의 말 끊을걸. 그거 끊어줘야지 센스라고 생각하고 지지층한테 박수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의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해요. 그러면 끊을 필요가 있지. 그것도 다른 의원이 직접적으로 끼어들어서 끊기보다는 위원장한테,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한테 지금 의제 왜 발언하고 있는데 끊어주세요라고 얘기를 요청하는 방식이 더 좋죠. 기본적으로 그 발언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회의 규칙에. 뭐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는데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한 의제에 관련해 2번 발언할 수 있고 각각 20분입니다. 네. 그 끼어들면 안 된다고. 이거 회의 규칙을 숙지를 안 하고 의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다선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화를 낸 적이 있어요. 회의 규칙 좀 읽고 오라고.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뭐 저한테 끼어들었던 사람이, 그 사람도 초선이었는데 그때는 3년 차인가 그랬거든요. 4년 차인가 3년 차인가 그랬어요. 근데 내 말하는데 끼어들어. 내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하는 분이라서 평소 같았으면 별로 안 그랬을 텐데 지금 지금 제가 하다가 까먹은 거예요. 제가 이어가야 되는데 말이 끊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회의 발언 시간 20분이라고. 끼어들지 말라고. 내가 끼어드는 거 맞냐고 했어요. 의회는 발언 시간을 주고 대신에 제한을 하죠. 여러 사람을 줘야 되니까. 발언 시간을 배분하고 그 시간만큼 존중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의회예요. 그 싫으면 그냥 시장바닥,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장에 대한 폄하가 된다. 어디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그 삿대질하면서 싸워, 그냥 그거 싫으면. 어? 꼭 싸움도 잘 못하는 것들이 말 끊고 지랄이라고. 지금 이거 은평구의회는 정회 중에 했던 거라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정회 중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 말씀드린 거예요. 회의 중에. 이건 에티켓의 수준이 아니라 의회주의의 수준입니다. 자, 오늘 그 수원, 거제, 은평 뭐 이것저것 많이 안 다뤘는데 또 이것만으로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지난주에도 많이 해버렸는데 여기서 일단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불만 있으신 거제, 은평, 수원 주민분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세 지역에 관련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부디 다른 지역 분들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국 노래자랑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논란이 크게 일었는데요. 전국 노래자랑 진행자가 김신영 씨로 바뀌었죠. 탁월한 선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16일 첫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 첫 녹화를 대구에서 했습니다. 대구 하면은 송혜 선생하고도 연관이 있는 지역이죠. 그렇죠? 송혜 선생 배우자가 대구 쪽이었나요? 여하간에. 근데 또 김신영 씨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첫 녹화라고 했을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경기 하남부터 먼저 방송이 나간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지자체하고 전국노래자랑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 행사장 정돈하고 자리 깔고 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지자체가 먼저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산도 지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의원 할 때 라디오 공개방송 예산이 추경인가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삭감됐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거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 이런 신규 축제 예산 같은 경우는 일회성 축제 포함해서 의회하고 단체장하고 사이가 썩 좋지 않을 때는 우선적으로 날아가는 희생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개방송 같은 경우도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 프로그램이 뭐 라디오 시대, MBC 라디오 시대나 싱글벙글 쇼 뭐 이런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재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좀 요령이 있는데, 이왕에 지자체에서 축제를 개최를 할 때 어떤 그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즌에 맞춰서 초청하면은 축제를 하는 김에 하는 거니까 어떤 예산의 과다 편성이다 뭐 이런 시비도 비켜갈 수 있고, 축제로 인파가 모여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방송도 생기를 띨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전국 노래자랑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왕에 지자체의 대표 축제라든지 이런 걸 할 때에 개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걸 떠나서 축제 기간이든 아니든 지자체가 언제쯤 방송에 나가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일자가 있고, 이거를 개최를 하면서 나를 박아놓는 거죠. 그리고 전국노래자랑 입장에서는 이게 지역 안배가 있어야 됩니다. 보니까 9월 4일에 전국노래자랑은 강원도 동해였고요. 11일은 경북 경주, 18일은 전남 무안, 25일은 경남 합천이었습니다. 10월 2일은 충남 보령, 10월 9일은 강원도 춘천, 여기까지 한 건데, 자, 영남 지역으로 봤을 때 9월 25일에 경남 합천을 했어요. 그리고 9월 11일에는 대구는 아니지만 경북 경주 지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를 좀 뒤로 밀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하남 먼저 넣고 대구가 들어갔다. 저도 이왕에 대구에서 첫 녹화했는데 김신영 씨가 나오는 첫 순서가 대구인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좋다고 봐요. 근데 또 이런 사정들이 깔려 있어 가지고 대구가 뒤로 미뤄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제작진이 잘못한 부분은 대구 지역 녹화할 때 얘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이게 뭐 첫 김신영이 출연하는 방영 기준으로 출연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든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걸 먼저 좀 얘기를 해놓으면, 뭐 요즘 세상에 인터넷으로 보도도 많이 되고 해서 대구에서 김신영이 처음으로 녹화를 했다, 여기까지는 많이들 기억을 앞으로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방영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축제를 즐기셨던 분들, 전국노래자랑에서 김신영의 새로운 사회를 만끽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김이 셀 수 있다. 녹화 당시에 이미 설명이 되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다 아는 전국적인 행사를 가지고 꼭 자존심을 세울 게 아니라, 전국노래자랑 또 김신영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또 지역사회 차원에서 어떻게 문화 컨텐츠로 이어가고 싶다면 거기에 맞는 또 새로운 기획들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에 한번 대구에 온 거 우려먹자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기념을 한다거나 또 그렇게 했듯이, 뭐 김신영 씨는 한창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기념의 대상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겠지만, 어쨌든 뭐 김신영 씨를 직접적으로 초빙을 해서 뭘 하든 뭐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하기에 따라 달려 있다. 경북 청도에서 결국 전유성이라고 하는 개그맨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대구에서 컨텐츠를 만들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축제 강매 문제가 국민권익위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축제 입장권을 공무원이나 민간업체가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 행동 강령에 위배된다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9월 30일 지적을 하면서 전국 243개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나 민간업체까지 의무적으로 표를 사도록 할 정도면 그 축제 접으세요. 그 축제에서 유료화를 포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축제를 접으십시오. 그 정도로 인원이 모이지를 않으면. 자, 다음은 월간 지방정치 단독 보도입니다. 저희가 2호에서 짚었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지난 대선 때 불거졌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문제입니다. 이것이 수사가 어느 정도는 진척이 돼서 법인카드를 유용했던 배모 씨, 이재명 대표의 측근입니다. 변호사 시절부터 측근이었고 성남시청, 경기도청에서 차례로 근무를 했었던 어공이죠. 어쩌다 공무원 배모 씨하고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 배우자는 기소가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빠진다. 경찰 수사 결과로는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고손실죄 적용 여부가 관심을 모았었는데 배모 씨에게 지급한 급여 자체가 국고손실이다. 왜냐? 배모 씨는 무슨 일을 했는지, 정당하게 근무를 했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불명확한 상태였었던 거죠. 근데 그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배모 씨가 나름의 근무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배모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도대체 저는 어떤 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없다는 그 결론을 내렸고 나온 게 없어요. 일단은 검찰 쪽에서는 배모 씨에 대해서 임용 당시부터 김혜경 씨 비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실을 알고 허위로 공무원을 배우자의 개인 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없다라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쓴 것에 대해서는 이게 알았다고 볼 수 없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그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개인 수행 비서로 그 김혜경 씨 비서로 뽑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성립할 수 있는 직책인가? 지자체에서 이미 2016년에 지침을 정해가지고 지자체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의전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직책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담은 지침이 이미 시행이 됐어요. 2016년에. 그래서 이런 직책을 둘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배모 씨를 취업을 시켰나?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요. 한편으로 경기도 총무과 소속 2명의 공무원이 입건이 됐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행위를 방조한 혐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배모 씨랑 같이 근무를 한 사람들인가? 카드를 준 거지 같이 근무했다. 뭐 여기까지 추론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2호에서도 지적했지만 배모 씨가 외국인 의전을 수행하는 업무를 맡았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총무과는 그런 업무를 맡지 않는다. 통상이나 외교 이쪽을 담당하는 부서가 맞습니다. 많은 지자체에 투자통상과가 있는데 투자통상과가 맞거나 경기도는 보니까 지금 외교통상과가 있더라고요. 외교통상과에서 맞겠죠. 이 부서로 가야 외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면 이 사람들이 수행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외 협력 업무를 맡았다는 설이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지적을 했었지만 대외 협력 업무는 기획예산 담당관실이라든지 기획부서에서 맡습니다. 의회, 뭐 도의 경우니까 각 시군, 구 이런 쪽이 있겠고 국회도 대외 협력 대상이고 시민사회도 그렇겠죠. 이건 다 기획예산 담당관실과 같은 부서에서 하는 거지 총무과가 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배모 씨는 총무과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결국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뭐 어려운 행위가 아닙니다. 사실 그 유명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 부분은 탐사 취재라든지 수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정보 공개 청구라는 것은 그러나 시민들도 일반적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사이트가 있어요. open.go.kr. 여기서 기관을 정해서 이 내용을 청구합니다. 공개하십시오 라고 하면 별다른 특별한 사유, 법적으로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는 그런 사유에 비공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정보를 공개를 하도록 돼 있고,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일이죠. 제가 시의회 의원 할 때는 뭐 굳이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고, 의원으로서 그냥 자료 좀 주세요라고 해서 받았지만, 의원 그만두고 나서 보니까 아, 이제 어떤 수단을 써야 되지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정보 공개 청구, 이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여러 사안들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켰고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3년 반 만에, 오랜만에 진짜 정보공개 청구를 했네요. 제가 2019년 3월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상대는 경북 구미시였는데 이게 지방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장관 후보자로 올라와 있는 인물이 온라인 전기버스 사업을 관여했었던 과학자 출신인데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의원 때부터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업을 파헤쳐 보겠다. 이 사람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했는데 그 사람이 낙마를 했습니다. 김수민 데스노트가 작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는 2017년 3월에 했었네. 경상북도 언론사 홍보비. 이거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출마를 그때 도전했었죠. 그리고 홍준표가 부상하기 전까지는 김관용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저는 했습니다. 불과 25일 뒤에 홍준표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압축적으로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홍준표가 안 나오면 김관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서 김관용이 경북도지사 할 때 홍보비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이거를 내가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청구를 해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뭐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딱 비교해 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러고 있었는데 김관용 지사가 자유한국당 경선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풀뿌리 활동가가 아니라 시사평론가를 하면서 이런 일을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몸담았잖아요.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납세자 연맹인가요? 그쪽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예산에 대해서 청구를 했지만 지금 소송까지 하고 있죠. 윤석열 검찰 시절을 포함해서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조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또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시민들처럼 소식을 또 기다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뉴스타파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의 직원들이 누가 근무하는지 정보공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거부하고 있는데 왜 거부하는 거예요? 뭐 거기가 국정원이요? 아니, 채용을 하는 거는 그쪽의 재량이고 마음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거꾸로 공개는 투명하게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둘 다 제대로 안 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소송을 제가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번에 한 것도 명단 공개이기 때문입니다. 자, 배모 씨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9월 7일에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정확하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청구 내용. 2018년 1월부터 2022년 현재까지 경기도청 총무과에 재직한 모든 직원과 그 재직 시기, 소관 업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인사 이동이나 조직 개편이 있을 때마다 신규 작성되었던 조직도 및 업무 분장표를 취합해 주시면 가장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질문했어요.
이게 9월 27일까지인가 그때는 공개가 되었었어야 되는 건데 지자체에서 1차적으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10월 7일로 연장이 됐더라고요. 조금 민감해집니다. 이런 자료를 요청하고 나면 뭘 어떻게 나올 것인가. 자, 이럴 때 공무원이 전화를 걸어와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세요? 물으면 안 됩니다. 어디다 쓰는 거 상관없는 거예요. 공개할지 말지가 중요한 거지. 어디다 쓰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갖고 언론에 터뜨릴 건데요? 하면은 내용이 달라집니까? 자료 내용이? 비공개로 처리해야 될 것이 있으면 법적 근거에 맞게 비공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서로 간에 뜻이 안 맞으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공개했는데 청구한 쪽에서 이거 왜 비공개하는데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 안 받는다 그럼 행정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해봤죠. 구미시 단수 사태 때 시민들이 17만 명가량이 단수 소송을 했습니다. 집단 소송을. 제가 그때 일부 지역을 관장하는 활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소송을 하고 나서 부하가 치미는 게 수자원공사에서 엄청난 그 로펌들을 동원해가지고 온갖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공이 로펌에 얼마 썼냐? 이거 따져보려고 그 정보공개 신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져서 행정심판까지 갔습니다. 근데 비공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는 못했습니다. 뭐 제가 여러 가지 일이 있고 해서.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절차들이 있다는 거고, 10월 7일에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한 지 한 달 만에 왔습니다. 답이 왔어요. 공개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2022년 현재 10월 7일자 기준 작성되었던 업무 분장표를 부침과 같이 공개합니다. 라고 이거 담당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 지방행정주사부 백모 씨가 네, 보내왔습니다. 결재권자는 지방서기관 신모 씨입니다. 문서번호 총무과 다시 25205이고요. 자, 업무 분장표를 보내왔어요. 조직도는 안 보내왔습니다. 업무 분장표를 보내왔는데 이거 조직도든 업무 분장표든 지금 현재 누가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거 홈페이지에 다 게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들만 취합해서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뭐 경무가 있었는지 그건 사정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8년부터 2022년 10월 7일까지 업무 분장표 나온 것 다 뒤져봤습니다. 자, 문서는 125개였습니다. 긴 문서는 아니에요. 어떤 거는 한쪽짜리도 많고 업무 분장표입니다. 어떤 거는 뭐 몇 쪽짜리가 있는데 팀별로 분장표가 또 있어요. 총괄도 있지만 팀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다 세어보니까 저한테 온 문서는 125개였고요. 이 총무과 산하에 보면 팀들이 문서정보지원팀, 공무원 단체팀, 총무팀, 기록관리팀, 의전팀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팀도 있고요. 이 구조 자체는 2018년이든 2022년이든 변화는 없습니다. 이 문서를 모두 뒤져본 결과 법인카드를 유용한 배모 씨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뭐 의전을 했다 그러니까 의전팀 소속이 아닐까 뭐 그렇게 또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의전팀 사무분장표 보면은 한 가지만 일단 살펴보죠. 2019년 7월 17일 겁니다. 한창 이재명 지사 할 때죠. 그때 기간을 보고 제가 신청을 한 거니까 행정 5급 의전팀의 행정 5급 이모 씨가 의전팀 업무 총괄입니다. 배모 씨는 5급 별정직이죠. 5급인데 여기에 2인용만 있고 2인용이라고 하는 분만 있고 이름을 얘기를 해버렸네. 이거 이름 얘기해도 돼요. 네. 이 이름 얘기한 게 뭐 유죄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거
공개 문서로 제가 받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이 어디에 일하고 이런 것들은 성명이 다 공개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5급은 이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면 없습니다. 배아무개 씨가 없어요. 의전팀 다 봐도 없지만 나머지 팀들 것 봐도 다 없습니다. 자, 배아무개 씨 총무과에서 일한 거 맞나요? 없는데 서류에 없어. 참고로 이 업무 분장표는 제가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서 그걸 받은 공무원이 역대 거를 조사해가지고 새로 만든 업무 분장표가 아닙니다. 그때그때 업무 분장이 달라질 때, 혹은 새로운 직원이 올 때, 조직이 개편할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겁니다. 총무과의 팀이 뭐 수십 개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25개 문서가 나오는 이유는 사람들이 오고 가고 조직이 개편되고 이런 것들 반영할 때마다 짜여진 문서이기 때문에 125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2018년 1월부터 2022년 10월 7일까지 생산된 총무과의 업무 분장표 125개 중에 배땡땡 씨는 없다는 겁니다. 별정직 5급이라던 배땡땡 씨는 없다는 거예요. 총무과 직원이 명단에 없습니다. 총무과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누락됐을 가능성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한 팀이라도 그때그때 업무 분장이 달라질 때마다 문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설령 몇 장 빠뜨렸다 할지라도 어딘가에는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125 문서 중에 한 군데라도 배땡땡 씨가 있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없습니다. 아예. 이 사람은 누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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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도대체? 예? 총무과에 일한 거 맞습니까? 경찰이나 검찰은 이 문제를 수사하고 있나요? 이 사람이 뭐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언론에서는 취재하고 있나요? 지금 국정감사 시즌인데 경기도 감사도 뭐 하고 이런 시즌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이거 보고 있습니까?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보고 있었나요? 혹은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이재명에게 각을 세우면서 이재명 싫으니까 우리 지지해라 라는 그런 선동까지도, 동원까지도 얼마든지 하는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팠습니까? 자기 당의 대표에 관해서 민주당은 이 문제를 조사했나요? 기타 여러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왜 내가 하게 합니까? 저는 시사평론가지 기자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고 말았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도대체? 배모 씨는 어디 소속이었는지부터 얘기하세요. 총무과 맞아요? 총무과에 왜 없냐고. 예? 누구랑 일한 거예요? 왜 법카 사건 제보자가 그런 얘기 했었죠. 배모 씨가 자기한테 불 켜놓으라고 했다.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뭡니까, 이게. 웃긴 거는 그 제보자, 배모 씨에게 일상적으로 지시받았다는 제보자는 또 비서실 소속이에요. 비서실 소속입니다. 총무과 직원이 왜 비서실 직원한테 지시를 하지? 비서실이 총무과 산하에 있는 구조도 아니에요. 자, 총무과하고 비서실이 하는 일이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의전팀도 총무과에 있는 거죠. 제가 의원할 때 경험한 바로는 시장이 의회에 올 때가 있잖아요. 본회의에. 그때 양옆에 기획예산 담당관하고 총무과장이 양옆에 배석을 합니다. 그만큼 총무과는 시장 직속이라는 성격이 상당히 강해 보이는 그런 부서인 건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비서실과 총무과는 상당히 좀 밀접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청사 내에 배치가 총무과하고 비서실이 붙어 있다거나 총무과 안에 비서실이 있다거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비서실 자체가
약간 시장의 보좌 조직이라고 한다면 총무과는 개선 조직이죠. 근데 개선 조직 중에서 보좌 성격이 좀 큰 거다. 그래서 어공들이 많이 있는 조직이다. 굳이 얘기하면 비서실보다는. 근데 배모 씨는 어공이 아니라 늘공이죠. 늘공. 늘공들이 많이 있는 조직이 총무과다. 근데 배모 씨는 어공이에요. 총무과에 갔어요. 그래서 비서실 직원한테 지시를 하고. 근데 총무과에서 무슨 일 했는지 찾아보니까 없어요. 의전팀으로 봐도 없고, 다른 팀일 리는 더 만무하지만, 참고로 이 문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뭐 진짜 정규직 공무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이름도 나와요. 네. 그 왜 배모 씨가 여기서 빠져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 제가 분명히 청구할 때 모든 공무원이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보면은 행정 6급, 7급도 나오지만 사무 운영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 시설관리, 공업직도 나오고 시간 선택제, 임기제, 나급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이름도 나오고 방호 6급, 7급, 8급, 9급까지 다 나와요. 근데 배모 씨는 여기 없어요. 경기도 총무과에 배모 씨 없었다. 아니 심지어 이 후생복지팀에 보면은 간호, 의무, 위생 이런 공무원들까지 다 나옵니다. 임기제 공무원도 나와요. 다 나와요. 행정 8급 임기제 신모 씨 2018년 후생복지팀 사무분장표. 자, 왜 그러면 뭐 기계운영 6급도 있고 공무원에 무슨 직급이 있는지 다 할 수 있는 사서 6급, 7급도 있습니다. 이 총무과 안에 문서정보지원팀이나 이런 팀이 있기 때문에 사서 공무원도 있어요. 전산 6급도 있고 기록연구사도 있고. 예? 이 총무과에 근데 왜 배모 씨는 없는 겁니까? 배모 씨는 누굽니까? 이것도 했다고 나보고 또 안철수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예. 정말 진짜 골 때리는 나라예요 지금. 대통령실은 직원 명단 공개 안 한다고 뻗팅기고 있고, 대선 유력 주자는 도지사 시절에 측근을 어디다 심어놨는데 그 사람 심었는데 없어. 심었는데 없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이거. 예? 김수민의 뉴스 밑장에 월간 지방정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법카 사건에, 이거 김혜경 법카 사건 아니에요. 법카 관리자 책임자가 누군데. 그리고 배모 씨 임명해서 자리에 앉힌 사람이 누굽니까? 채용 과정에서 뭐 공채였다는 소리 있는데, 아니 뭐 선발 과정을 떠나서 그거 임명 안 하면, 인사권자가 결정 안 하면은 임용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임명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임명한 사람이. 그럼 이재명 법카 사건이지. 근데 이 배모 씨는 없다. 총무과 업무 분장표에 없다. 이것이 단독 보도입니다. 자, 이번 월간 지방정치 마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댓글에, 저희 방송은 유튜브보다 팟캐스트로 듣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유튜브는 안 그래도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는데 뻘소리 댓글은 엄청 달려요. 거기에 이제 한 노잼 네티즌이 있습니다. 뭐 페북이나 트위터로 저한테 야 임마! 뭐 짜식아! 뭐 이러면서 뭐 이상한 댓글 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은 제가 윤석열 국민의힘 욕할 때는 귀가 닫힙니다. 그러다가 제가 민주당 비판할 때는 댓글 다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언젠가 고백을 했는데 이재명 안 찍었대요. 아니 그냥 차라리 찍어. 그렇게 해놓고는 안 찍냐? 이 인간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하방했냐. 자, 뉴스 밑장에는 월간 지방정치뿐만 아니라 정치과학도 있습니다. 중앙정치, 전국정치 얘기 실컷 하는 데 있어요. 거기엔 댓글 또 안 달아요. 그 월간 지방정치를 하면 또 하방해가지고 뭐 숨어들었냐. 야, 지금 이게 하방 숨어드는 거냐? 오늘 다뤘던 얘기들이 다 주민들, 국민들하고 연관이 있는 얘기인데, 정치인들 똑바로 안 해가지고 평론가가 하는 거고, 네가 지지하는 정당이 민주당이 아니라고
뭐 혹은 어디 당이 아니다라고 우기더라도 네가 지지하거나 편들거나 하는, 응? 네가 혹은 방치했거나 하는 그 정치인들이 불러일으키는 세상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나서서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지방 정치에 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과 그런 이름만 나오나요? 자, 이재명 대표는 직접 답변해야 됩니다. 이거 기자들이 왜 안 물어보는데요? 직접 답변하라고. 아니, 이렇게 정치를 날로 먹는 게 어딨어요? 잘했어?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그걸 떠나서 법적인 판단은 굉장히 엄밀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인지하지 못했다, 인지했다는 확증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의문이 남잖아요. 뭐냐고, 당신이 임명했는데 무슨 자리에 임명한 거냐고, 그 사람 도대체 무슨 업무를 맡은 거냐고, 총무과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거 법정 가서 얘기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불기소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검찰 경찰 수사에서 이게 국고손실죄가 적용 안 된다, 이재명 무혐의 불기소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도 성급하다고 봅니다. 배땡땡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니 경찰에서 무슨 자료를 입수를 했대요. 일을 했다는 흔적을. 그게 뭐냐고 그게. 자, 제가 입수한 자료에는 경기도가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제가 입수한 수준이 아니에요. 이 자료에는 경기도 총무과의 2018년부터 2022년 이재명 지사 임기 동안에 배땡땡 씨, 그러니까 배 씨라는 그 배라는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은 한 명인가 확인이 됐는데 그 배땡땡 씨가 아닙니다. 배모 씨 실명을 알고 있잖아요. 다 알려졌잖아요. 그 배땡땡, 법카 배땡땡 씨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월간 지방정치 여기까지입니다.